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화요일 KBC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22대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획정안 초안은 현행 전남 영암무안 신안군 선거구를 인근 3개 선거구로 각자 나누는 안을 담고 있어서 지역 정가 또한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5일이었습니다. 5일 지난주였는데요.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 초안 이게 나왔는데 민주당은 일단 이 초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이번 그 선거구 획정안의 문제점 어떤 것들이 문제점입니까? 우선 이제 선거구 획정은 그 총선에 있어서 경선 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안은 대단히 편향되고 또 형평성을 상실한 그런 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의당의 유리한 지역구는 국민의힘이요? 예, 국민의힘의 유리한 지역구는 선거구 통폐합을 최소화했고요. 또 같은 여건이지만 민주당의 유리한 지역구는 최대한 많은 그 선거구를 줄였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지금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가장 그 인구 비례로 봤을 때 통폐합이 예상됐던 그 서울의 강남 그리고 또 경남 창원 그리고 대구 달서 이런 지역구는 국민의힘당의 유리한 지역인데 그런 지역은 똑같은 여건 중에서인데도 불구하고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이제 이 노원이라든가 또 부천이라든가 또 경기 안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민주당에 좀 위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같은 여건 속에서도 그냥 선거구를 통폐합해버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구가 비슷한 지역인 이 노원 지역은 3석인데 노원 지역은 줄여버렸고 똑같은 지역 그 인구 규모인 이 강남 지역은 한 석을 그대로 유지해버렸어요. 뭐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북의 군위 청송 지역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줄이지 않았고요. 또 전라북도라든가 우리 전남 지역은 또 선거구를 축소했기 때문에 현저하게 형평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조건인 경우인데 이게 국민의힘에게 다소 유리한 지역인지 아니면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인지에 따라서 국민의힘 똑같은 상황, 뭐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유리한 쪽으로만 지금 결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 우리 전남 지역도 지금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변화가 좀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통폐합이 예상됐던 지역과 또 유지돼야 될 지역에 대한 것은 국회 정개특위 활동을 통해서 거의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지역의 이 선거구 조정도 대단히 좀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 지역의 선거구를 늘리면서 굉장히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 기준에도 부합한 지역, 농어촌 지역을 줄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27만에 이르는 순천 지역을 2개 선거구로 늘리면서 무안, 나주, 화순이라고 하는 거대 선거구를 만들었는데 이 선거구의 인구수가 26만이에요. 그러니까 순천 지역을 13만이라는 이 선거구를 2개로 늘리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농촌 지역은 26만이라고는 큰 지역 그리고 이 면적적으로나 행정구역으로 보면 3개를 통폐합하는 이런 계약을 했다 이런 지점 때문에 이번 선거구 계약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남 지역에서 그렇고 기본적인 선거법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준
그리고 정개특위가 논의한 그런 원칙에도 굉장히 위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정치적 공정성을 상실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6만 인구인 순천을 13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서 다른 지역들을 통합해서 26만 지역으로 또 만들어버렸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네. 참 순천 지역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지금 지지가 좀 높은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런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순천 지역이 국민의힘의 지지도 높다 이런 것은 좀 순천 시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이고 주관적인 이야기니까요. 다만 순천 지역에 그동안 윤석열 정부라든가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다양한 이 지원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공략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구 등가성에 비춰봐도 대단히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인구 등가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근거로서 인구 등가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 유권자의 평등권 또 표의 등가성 이것만 또 치중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자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충분히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그동안 있어 왔는데요. 자, 이러한 문제점 이제 지금 같으면 농어촌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이 줄어들게 생겼는데 이거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25조 1항에는 인구 등가성을 분명하게 또 명기하고 있지만 25조 2항에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구 소멸하고 또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취지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 국회 정개특위 1년 동안의 활동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정,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선거구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선거구를 계속 줄여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또 지역의 전남 지역에 있어서도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유지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위배해서 도시 지역을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단에서 즉각적인 반대 성명을 냈고요. 또 정개특위에서도 이 안을 다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획정위원회에게 다시 재제출하는 그런 그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다시 논의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이 이제 바로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선거구 획정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선거구가 최종 확정 아직 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된 이 내용들은 자, 그럼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어떤 단계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까? 우선은 이제 이 법에 대한 25조 1항을 위배하거나 현저히 또 이 훼손했을 경우에는 국회 정개특위가 이 제출된 획정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그 찬성을 통해 가지고 다시 획정위원회에게 이게 다시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획정위원회에서는 이 정개특위 안을 가지고 다시 의논을 해서 국회에게 다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좀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하고 또 정개특위 간사 2+2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선거구 획정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내부에서 열심히 또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사랑 위원으로 2+2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한다고 했고 네. 7일에 한번 비공개 회의가 있었죠. 네네. 거기서 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는지 분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이제 그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 특히 민주당에서 이 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본 원칙에 대한 훼손 그리고 농어촌 지역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되어서 한 번 더 여야 당 대표 그 원내대표 그리고 또 정개특위 간사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 회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지역구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절차들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선거구 획정이 되는지 이야기를 들었고요. 자,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바로 이제 비례대표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난 4월에 확정이 됐어야 될 지역구 의석도 아직 획정이 안 됐는데
47석입니다. 지금 비례대표. 지금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회귀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이전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현행 지난 총선부터 적용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병립형도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 방안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 그리고 또 비례성,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국회가 구성돼야 된다, 이런 취지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지지는 받았지만 당선이 되지 못한 그런 표들에 대한 그런 배려 차원에서 그 소수정파도 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유성정당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이 거대 정당이 또 독식하는 그런 결과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이번 그 정개특위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성정당을 방지하는 방지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요. 또 병립형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20대 국회가 합의한 그 정치개혁에 대한 방향에서 역행하는 것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 국회가 대단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민주당에서는 그런 그 비례성을 더 강화하고 다양성과 소수정파를 배려하는 이런 방향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의 정치, 그리고 또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는 그런 균형 발전 의석을 배려하는 이런 제도로 개선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근간에서 이제 뭐 부족한 부분들, 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 7일 민주당 공천 경선에서 하위 평가받는 현역 의원들에게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또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비를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을 확정했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 수긍이 갈 만도 한데 이 타이밍에 왜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대개 이제 경선제도든 선거제도든 임박에서 결정하게 되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치열한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들이 관철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당에서는 지금 전당대회를 조금 그 여유 있게 지금 시기에 이 선거제도를 좀 경선 룰들을 바꾸는 이런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대의원들에게 좀 부여된 그런 권한들이 굉장히 과잉 대표돼 있다, 이런 그 취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한 명이 당원 60명을 대표하는 그런 이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명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20명 내지 25명 이런 정도로 이렇게 좀 그 대표성을 조금 더 조정하는 이 당헌을 개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20%까지 일괄 하위 20% 국회의원들의 그 하위 점수를 받은 20%에게 일괄적으로 20% 감점을 주던 것을 그 최하위 10%에게는 30%까지 감점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좀 차별화하면서 이 강화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20%를 아예 그냥 원천 배제하는 그런 이런 안을 가지고 이 국회의원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의 그 개선 방안은 대단히 뭐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이 질문 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낙연 대표의 행보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3당 창당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제 이런 발언들, 또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전 대표도 만날 수 있다, 만날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역대급 극악 무도한 그런 어떤 그 윤석열 정부의 검사 독재 시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를 철저히 견제하고 다음 대선을 승리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당의 분열 그리고 또 당대표의 지도력을 부정하는 이런 언사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 총선이 단합된 힘으로 승리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되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당의 결정 그리고 당과 함께 당의 이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아마 당대표를 지내신 분으로서 뭔가 좀 합당한 그런 어떤 자세가 아닐까 이런 조심스러운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신정훈 의원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출마 선언과 출판 기념회 등 총선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동국 한국지역경제산업연구원 이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 이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자, 내년 총선 앞두고 이제 출마 예정자분들이 지금 출판 기념회라든지 이렇게 지역에서 여러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정치 신인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알리는 것들 또 인지도 쌓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내일 저도 등록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출판 기념회 이거 참 문제이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우선 정치 신인 생각하기에 출판 기념회라고 하는 게 자신을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프랭카드를 달거나 아니면은 의정보고회를 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출판 기념회 외에는 다중을 이렇게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할 텐데 공식적으로 예비후보를 등록하기 전까지는 후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현역의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2배의 그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죠. 반면에 이제 일반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민폐일 것 같아요. 정치가 되면 항상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출판 기념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길어진 운동장 이런 부분들을 현역 의원들이 조금 더 공정한 선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이런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치 신인으로 하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좀 불합리한 상황들을 좀 많이 이제 느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사장님 하면 지금 전남에서도 또 광주에서도 테크노파크를 이끄셨습니다. 굉장히 경제 전문가, 경제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그룹 총수들과 함께 부산을 방문했었죠. 이게 경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감회가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6일 날 부산의 컨벤션 센터에서 부산 시민의 꿈과 도전 이런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우리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대기업 총수들이 대부분 나가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게 하고 산업은행을 이전하게 하고 기존에 있는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는데 아마 저는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수습한 차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 대기업 이런 총수들을 지역에 모시간 이유가 뭔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경제 살리기와 같은 이런 정책적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흘러보내기 위한 이런 거 아닌가. 만약에 그런다면 형식과 내용, 역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인이 우리 사회에 가져야 할 가장 큰 책임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해야 되고 지역에서 경제를 활성화해 줘야 되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좋은 인재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여유 있는 자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략적 사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총수들을 대통령의 그 민심 수습 차원에서 줄서기 한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으로 지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해외 출장 가지고도 좀 말이 많았습니다만 뭐 그전에 뭐 부산 엑스포 유치나 이런 활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또 이번에도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있어서 좀 비판 안 좋게 보는 여론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반도체 협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어떤 성과들이 좀 나와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예,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돼서 네덜란드가 어떤 입장이 있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난 뒤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날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필수 기술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없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도 못합니다. 핸드폰도 못합니다. 자동차도 운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EU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반도체의 생산과 핵심 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해서 생태계를 자국에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큰 내용이죠.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앞으로 10여 년 동안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핵심 기술인 이 반도체 문제가 AI나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기타 IoT, 항공기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소재와 장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과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재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각국이 연계 협력하는 게 특징이고요. 이 중에서 이 첨단 반도체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밀도가 아주 높은 소위 노광 장비를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데 이 노광 장비를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는 특히 이 두 가지 기술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반도체라고 하는 이것의 회로를 만드는 패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리소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웨이프 위에다가 이 층을 이렇게 쌓는 것, 이걸 증착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 기술과 관련된 제조 장비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고급된 패키징이라든지 또는 설계 기술에 우위가 있어서 미래 기술과 관련된 이런 양자 반도체나 포토닉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마 네덜란드를 반드시 경유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이 이 네덜란드를 가시면 반드시 우리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반도체 대화체를 형성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공동 R&D 그리고 협력 사업을 발굴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앞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이 노광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들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금 보니까 광주시 미래 먹거리인 게 또 인공지능 산업인데요. 지금 뭐 인공지능 산업 대표 도시를 육성하겠다 이게 뭐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지금 거래 지켜보셨으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될까? 뭐 R&D 예산 깎인다고 하는데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어떤 정책들이 지금 당장 필요할 것 같습니까, 광주에?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첨단 3지구에 AI와 관련돼 가지고 집적단 1단계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다도 고도화하고 그리고 도시 전체를 실증화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AI 대표 도시가 위해서 몇 가지 이 중요한 선제적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금 기반 구축이 데이터 센터하고 실증 센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와 실증 센터가 AI 플러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AI는 이미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구축돼 있고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주가 잘 하려고 하는 3대 주력 산업, 자동차,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여기 에너지와 접목시키는 문제 이것들을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에너지 산업의 경우에는 전남이 풍부한 태양광이나 풍력 산업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AI와 연결돼서 AI 융합 모델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개발할 때다 됐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대규모 창업 생태계 그리고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거 그러니까 자금이 없어도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 인프라와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R&D와 관련돼서 정부 예산을 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서 결국은 펀드를 사다리 형태로 만들어서 창업을 해서 성장을 하고 결국은 그 IPO에 들어가고 상장할 수 있을 때까지 쭉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산학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는 어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 플러스를 한다면 AI와 자동차 여기에는 반드시 5G나 6G 같은 통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IoT도 들어가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산학연이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인력 양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학에서 있는 석사, 박사, 그리고 현장 인력, 그리고 예비 인력, 재직자 이런 전방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교과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이런 부서에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뭐 또 여쭤보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SOC 사업들을 포기하고 미래 산업을 이렇게 강조 선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R&D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면 우려되는 상황도 좀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2019년 금년도 그 예산이 대략 한 2천억 정도가 우리 시가 감액됐어요. 그래서 6조 9천억 정도를 그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아마 98년 IMF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이 중에서 971억 원이 국비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돼서는 497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 중에서 4분의 1 그러니까 129억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두 가지 사업이 누락이 됐는데요. 실증환경 조성 사업비 149억 이게 누락됐고요. 그리고 집적단지를 마무리하기는 건축비와 잔여사업비 151억이 제외됐는데 이 예산이 없다 그러면 실증사업이나 또는 1단계 마무리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되지 않아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준비하려고는 AI 산업 육성이 큰 차질을 빚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내년 이제 총선 아까 출마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 총선 이제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자 이제 총선 입지자로서 선거구 획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고 계셨을 텐데요.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앞에서 우리 신정은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여당과 야당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편파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러니까 이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치밀하고 면밀함이 없이 현직 의원들이 안일하게 세월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협의하는 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혐오하고 불신하고 이랬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정치 서비스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유동국 이사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연일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이번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같이 울타리를 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영호남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빅텐트가 설 수 있을지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얘기 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서울의 봄 두 번째 봤다 이렇게 적으면서 역사는 반란군 괴수에게 죽어서 돌아갈 땅을 허락지 않습니다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전두환 씨 묘지 얘기인 거죠? 제가 해남 시내에서 네. 지난 토요일, 음. 지지난 토요일 네. 두 번 박지원과 영화를 보자, 네. 서울 봄을 보자 해가지고 한 100여 명씩 두 차례 봤어요. 전관을 빌려가지고 그걸 보고 네. 저렇게 반민주적 하나의 준동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가 깨졌기 때문에 언론을 탄압한 언론인을 감옥에 보낸 전두환 대통령은 죽어서도 네. 돌아갈 땅이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고 바르게 살자. 그런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 사이 700만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관객 수가 뭐 곧 1000만도 돌파할 것 같은데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2030 MZ 세대들이 절반을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1979년 12.12 사태 얘기에 2030 세대들이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걸까요? 현대사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네. 제가 가급적 2030 네. 그리고 여성들을 좀 모시고 네. 200여 명 두 차례 걸쳐서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2030들이 흥분을 하고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이런 걸 뭐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네. 민주주의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표출돼요. 네. 그래서 저는 현대사 교육을 받지 못한 2030 세대는 물론 네. 젊은 특히 여성들이 좀 많이 관람했으면 좋겠다. 검찰 하나회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투쟁할 의무를 민주당은 가져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으셨는데 검찰 하나회 이거는 무슨? 제가 검찰 하나회라는 용어를 네. 서울범 관람을 하고 처음 썼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네.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400여 번 압수수색을 했지만은 보고 싶다 증거야. 검찰이 증거를 못 찾는 게 아니라 네.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네. 경기도지사실을 경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그 얌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얼마나 화를 냅니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 봄을 보았으면은 검사들도 검찰 하나회가 되지 마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 너무 늦지 않게 결단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우리 정치의 드문 인재다. 시기가 되면 뭐 만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건 뭐 진짜 신당 창당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1년여간 많은 대화를 했고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영남 보수 신당이기 때문에 50여 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쪽하고 신당을 한다 네. 하는 것은 우선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신 DJP 연합이다. 거기에 누가 DJ입니까? 누가 DJ가 있어요? JP는 없어요. 그러한 것을 네. 이낙연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저는 신당을 창당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보는데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낙연 대표는 자중자애하고 네. 이재명 대표는 소통해야 된다. 근데 뭐 어떤 경우에도 창당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그렇게 봐요. 하셨는데 이낙연 대표가 주도적으로 창당은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만큼 이낙연-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낙연 대표 발언을 좀 복기를 해보면은 불행하게도 작년 대선부터 시험 문제가 윤석열,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세요였는데 지금도 그대로다. 이대로 가면은 뭐
답이 없는데 억지로 고르라고 할 것이다. 제3의 답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선택지를 찾아야 된다. 이거는 뭐 해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안 된다. 제3의 선택지가 필요하다.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데 탄핵할 거예요? 끌어내릴 거예요? 이것도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네. 국민이 지지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이재명 끌어내리고 이낙연이 한다는 거예요? 국민 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지난 네. 금토일 해남, 네. 완도, 진도, 광주에 있었지만은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의 본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다 이재명밖에 없다. 지금은 뭉쳐라. 제가 작년부터 계속 예측하고 노력해서 네. 보수의 분열이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단합하면은 내년 총선에서 두 보수, 네. 일 진보 하면은 승리할 건데 대통령도 집권할 건데 네. 이것을 분열하자고 하면은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진보 진영에 대한 반역자의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신당을 하려면은 두 개가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명분을 놓고 보면은 가령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심판 깃발 들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반 이재명 해서 두 분이 합치면은 뭐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DJP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예. DJ가 누구예요? 제가 신당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신당 때 완전히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게 시대 정신이 그때는 안철수에게는 청렴한 젊은 과학자, 네.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이걸 요구를 했지만은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뭡니까? 윤석열 독주 정권을 심판하자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서민 경제를, 남북 관계를, 외교를 살려내자는 구국의 차원에서 네. 우리가 움직여야지. 아니 윤석열도 안 되고 이재명도 안 되고 그러면 이낙연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입니다. 네. 끌어내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심판해야지. 그리고 국민이 네.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면 함께 가야죠. 함께 가면은 승리하고 손 놓고 가면은 진다. 지면은 무슨 꼴 돼요? 박지원이 나가서 네. 안철수 당을 성공은 시켰지만은 몰락하니까 저도 국회의원 떨어지고 김대중 대통령 그랬잖아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제가 박지원이 지금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남완도 진도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당은 그런 시대 정신이 뭐 일부 담길 수 있다. 저는 담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네. 유승민은 네. 자기들이 창당하려고 생각보다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압에 의거해서 또 시대 정신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을 보세요. 대구 경북에서도 네. 거의 70여 프로가 찬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정관용 칼럼 보세요. 지난주에 네. 조중동 사설 칼럼이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래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은 네. 김건희 영부인의 핸드백 문제 네. 이걸 가지고 사저로 나가라. 네. 이렇게까지 요구하는데 그러한 말을 이낙연 입에서 하느냐 이거죠. 왜 내부 총질을 해요? 이러면 안 되죠. 그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조선 동아가 내놓고 지금 이제 김건희 리스트를 언급을 동아 하고 중앙 예. 다 하잖아요. 이 제목 보면은 그 보수 언론들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창출시켰고 지탱해 줬는데 이제 1년 밴드니까 해도 너무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검찰 하나에서는 제2의 검찰공화국을 세우려고 네. 한동훈 법무장관을 내세우지만은 우리 국민은 검찰공화국 제2 시즌 2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때 민주당이 뭉쳐야죠. 왜 분열합니까? 왜 싸웁니까? 그 힘이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붙어봐라. 박지원은 붙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말씀하신 그 동아일보 칼럼 같은 거 보면은 김건희 여사 뭐 사과로 보내라, 전 사과로 보내라 그런 거 사저로 보내라고 했잖아. 나가라고. 사과라고 표현이 돼 있던데 무슨 약간 장희빈 뭐 이런 생각도 나고. 아니 글쎄요. 왜 어떻게 그럴까요? 됐든 근데 보세요. 조선 동화가. 아니 보세요.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분열되기 이준석 신당 창당하죠. 네. 김기현 대표 혁신이 나가라가죠.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성공했지만은 아무것도 실행 안 해주니까 찌꼬리로 끝났죠. 김건희 명품백 얼마나 많아요. 이 난제를 두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네덜란드 가시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가셨으면은 영국 가셔서 들렸다 와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두고 네. 아무 말도 못하면서 네. 당내 총질하고 이건 당내 민주화가 아닙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재명과 손잡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투쟁을 했다고 하면은 이낙연 지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안 오르잖아요. 광주 전남에도 없다니까요. 사법부, 사법 리스크 일주일에 3번씩 재판 받으러 다니까 당무를 못 보지 않냐. 이따위 소리를 하면은 되냐 이거죠. 이재명이 왜 재판 받아요? 검찰이 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기소해가지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의 동지로서도 인간 도리로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야당 대선 주자로서 이낙연은 절대 이재명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거야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는 총선 끝나고도 2년 있으니까 네. 2년 있으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네. 후보가 될지 김부겸이가 될지 정세균이 될지 또는 조국이 될지 네. 이낙연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은 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네. 지금 현재 가장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자. 총선 끝나고도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대통령 후보 돼야죠. 대통령 돼야죠. 네. 저도 대통령 생각이 있다니까요. 원장님도 대통령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 당에 하면 들어가셔- 내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잘할 자신이 있어요. 아니 아직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먼저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 지지받는 이재명과 함께 가자 이거죠. 그래서 이낙연은 막말하지 말고 협력해라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2년이 있으니까 정치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계속해서 이재명이 국민 지지를 지금처럼 받는다고 하면은 대통령 후보죠.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면은 네. 또 다른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때를 얘기를 해야지 지금 가지고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분열하면 안 된다 이거죠. 원장님도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농담은 아니신 모양. 진담이죠. 제가 대통령 후보하면은 네.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해요. 윤석열 건강도 네. 저하고 바이든하고 동갑이지만 제가 훨씬 좋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네. 해남 진도반도 두더지 생활하는 거 보고 막 새벽부터 네. 밤중까지 돌아다니고 또 월요일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네. 와서 이렇게 방송하고 또 목요일 날 내려가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어디서 그 건강이 나오고 열정이 나오냐요. 저는 에너지가 솟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밤에 2시간씩 걸어요. 이걸 하기 우리가 위해서. 흔히 하는 말로 다 계획이 있으신 거. 그렇죠. 사람이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데 왜 전들 대통령 못해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중국 뭐 깡통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 이름이 거기에 뭐 이재용, 구광모 이런 회재벌 회장들 데리고 가서 이른바 떡볶이 뭐 이런 먹방을 해갖고 엄청 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면 대통령 아니에요.
아니 보십시오. 네. 대기업 회장들을 끌고 다니면서 네. 미국에다 투자해라, 영국에다 투자해라. 네. 다 끌고 다녔잖아요. 세계 각국에. 당신만 나가면 됐지 왜 다 데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또 부산 엑스포 때문에 얼마나 대기업 회장들이 고생을 했어요. 최태원, SK 회장, 상공회사 회장 코피를 흘리면서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다 기업들이 미국에 중국에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내년 경제가 어두워요. 그러면 대기업 회장들은 지금 참모들하고 네. 어떻게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회사를 살릴 것인가 해야 되는데 왜 부산은 데리고 갑니까? 재래시장 가서 그 사진을 그런 걸 왜 찍어요? 그래가지고 떡볶이 먹으면서 먹방하는 게 그게 국민이 감당합니까?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먹던 젓가락으로 지금 식당도 그렇게 안 해요. 반찬 내주면은 전부 각자가 먹게 돼 있잖아요. 자기 먹던 젓가락으로 재벌 회장들한테 떡볶이를 또 나눠주더라고요. 이건 교육적으로도 위생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런 걸 보고도 아무 말 못하면 그게 민주당이냐 이거죠. 근데 이번에 오늘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김건희 여사랑 네덜란드 국빈 방문 가는데 또 이재용 회장이랑 최태원 회장 같이 가던. 글쎄 다 데리고 가면 되냐 이거지. 이 양반들이 재벌 회장들이 언제 사업 계획 세우고 언제 개발하고 하냐고. 반도체 세일 네덜란드 하러 간다고 하던데. 네덜란드는 제 친조카도 거기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았어요. 네. 과학 그런 학문이 좋아요. 네. 그렇지만은 가시려면은 영국 갔다 들려오는 나라지 거기 가면서 왜 또 재벌 회장들 데리고 가요? 근데 나는 저는 이해가 안 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대통령 해외 순방 때 그 재벌 총수들이 같이 가면은 실질적으로 무슨 성과나 퍼포먼스를 얻을 기회 같은 게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있기는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 가시고 네. 미국 같은 데 가시면은 우리가 경제 협력할 수도 있고 네. 투자도 유치할 수 있고 또 투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가는 데마다 끌고 다니면 그게 말이 되냐고. 가서 떡볶이 또 할 거예요? 빵빵? 이건 아니죠. 어떤 점에서 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네. 주요한 국가 필요한 기업인들을 데리고 다녀야지. 아니 삼성 이재용 회장이 뭔 네. 윤석열 대통령 진돗개입니까? 끌고 다니게? 그러면 안 돼요. 좀 너무 나가신 것 같고 그 하나가 더 궁금한데 지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1961년 우리나라랑 네덜란드가 수교한 이후에 처음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영국 얼마 전 국빈 방문 갔다 온 것도 찰스 3세가 즉위하고 첫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외교적으로 실력이 있어서 이런 국빈 방문이 성사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대통령이 하시는 외교이기 때문에 제가 남은 나라 네. 정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엘리자베스 네. 여왕과 찰스 3세. 황제는 조금 달라요. 영국 내에서도 영연방에서도 지지도가 그렇기 때문에 찰스 황제도 좀 행사를 하고 싶었겠죠. 아니 이 어려운데 대통령이 황금마차 타고 엘리어트 신화서 읊고 다니면 돼요? 네덜란드는 또 아니 갔다 오시면 되지 왜 다 끌고 다녀요?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